안녕하세요. 네, 유민호라고 하고요. 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접속 중입니다. 네, 디센트라는 블록체인 지갑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 네, 이쪽에 공부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계속 공부하는 중이라서 이제 좀 다른 분들하고 좀 같이 공부 좀 해보려고 이제 불파스라는 스터디 만들어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희 변호사라고 하고요. 지금 서울에 있고요. 삼성동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도 한 3, 4년 전부터 이쪽 이제 가상자산 ICO 하고 이럴 때부터 이제 자문을 하다가 이제 NFT는 사실 업자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와가지고 어떻게 알게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뭐 자문도 하고 하다가 이제 또 우연한 기회에 같이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책도 쓰고 하면서 사실 저는 여기에 이제 이런 모임에 이제 참여하게 된 게, 음, 일반 분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저는 어차피 사업자들하고 계속 일을 하니까 일반 분들은 어떤 일에 좀 관심이 많으실까? 뭐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하실까? 약간 이런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을 달리하고 싶은 마음에 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다는 거를 기뻐하면서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일단 책에 썰까 말까를 좀 고민했었는데 이게 뭔가 더 디테일하게 쓰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약간 대충 쓰기엔 약간 너무 피상적이 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해서 그 얘기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지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이제 분석해 볼 일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석을 할 때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뷰로 뭐 그런 걸 하는지 뭐 그런 얘기 그냥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네, 요 많이 보시는 얘기겠지만 NFA는 Not Financial Advice고요.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DYOR은 Do Your Own Research. 네, 그래서 투자를 하시거나 무언가를 하실 때 직접 리서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건 이제 고르기 위한 어떤 방향, 지도 뭐 이런 거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책이 이제 NFT 투자의 정석이니까 이제 NFT가 도대체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도 그렇고 요새 관심이 많아지시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NFT가 무엇인지는 네, 이미 다 갖고 계실 NFT 투자의 정석에 잘 나와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다른 저자분들이 잘 설명했으니까 거기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T가 이제 뭔지는 이제 저희가 다 아니까 다음으로 보면 요게 이제 지금 NFT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약간 대표적인 것들만 좀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첫 번째 보면 디지털 아트인데 요 이미지는 사실 비플이라는 작가의 이제 NFT로 된 작품이고요. 그게 작년 여름쯤에 고가에 팔리고 뭐 이러면서 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샌드박스라는 이제 게임의 이제 메타버스 위에 이제 있는 땅들을 이제 NFT로 사고 파는 뭐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가상현실 내 부동산들도 이제 NFT로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인데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는 약간 트렌드를 약간 주도했던 그런 프로젝트이고 여기서는 게임 아이템들이 다 이제 저런 캐릭터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NFT로 이제 발행되어 있고 뭐 탑샷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는 뭐 예전에 뭐 카드 뭐 야구 선수 카드나 뭐 농구 선수 카드 뭐 이런 것들처럼 원래 이제 수집품 뭐 우표 수집하듯이 그런 수집품들을 디지털 수집품으로 뭐 NFT로 만들어서 뭐 하는 이런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뭐 SM이나 뭐 JYP나 YG 같은 대형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이제 그 가지고 있는 IP를 가지고 NFT로 뭔가를 하려고 다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도메인 이름 뭐 네이버닷컴 뭐 이런 것들이 도메인인데 그런 것들 각각도 이제 NFT화 되어 있어서 그걸 이제 뭐 사고 팔거나 그 NFT에다가 뭐 다른 NFT를 뭐 연결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필 PFP라고 많이 하죠. 요새 NFT로 뭘 검색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프로젝트들이 아마 PFP 프로젝트들일 텐데 이런 프로필 뭐 이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어떤 가상 세계에서의 아바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NFT로 나타내려는 이제 시도들이나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걸 뜻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세상에 있는 그 다양한 자산들을 토큰화 시킨다, 블록체인 위로 옮겨오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까지 NFT 이전에는 이제 이런 다양한 자산들이라기보단 다 그냥 코인이었죠.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종류들은 다르고 쓰임은 다르지만 그냥 어찌됐던 그냥 코인들이었는데 NFT를 가지고 오면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에셋들을 이제 블록체인에 올리고 토큰화하는 과정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NFT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막 드리면 이제 다들 이런 걸 물어보시죠. 그래서 뭘 사면 되냐고.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잘 모르고요. 근데 이걸 제가 잘 알았다면 지금 제가 부자가 돼 있을 텐데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어떤 것들이 좋은지 분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이제 뭐 NFT 프로젝트가 됐던 뭐 NFT가 아니더라도 블록체인으로 뭔가를 하는 프로젝트들을 분석을 할 때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5가지 이제 측면에서 저는 좀 주로 바라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 거냐 이 프로젝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풀고자 하는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려고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풀려고 하는 팀이 괜찮은 팀이고 어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인지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 네 번째는 그 프로젝트를 지지하거나 그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어떤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는 어떤 분위기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그 NFT도 일종의 토큰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NFT와 펀지블 토큰을 포함해서 이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토큰 이코노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측면들을 위주로 이제 좀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알고 나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들이고 이걸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느낄 법한 뭐 이런 이야기들이긴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거 없이 이제 뛰어드는 뭐 이런 그 케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보기로 했고요. 첫 번째는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느냐 도대체. 그래서 그 풀려고 하는 문제가 그게 정말 풀면 좋은 문제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3개를 이제 예시로 갖고 왔는데 어떤 프로젝트는 가상현실하고 블록체인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될 거야. 그 만나는 모습을 내가 보여줄게. 뭐 이런 걸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는 내가 놀이터를 만들 건데 그 이제 놀이터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그 위에다가 뭐 그네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러는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프로젝트들은 돈을 그동안 내고 게임을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돈을 벌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이제 문제를 이제 갖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죠. 아마 이게 셋 다 가장 그 대표적인 NFT 프로젝트들이어서 무엇인지 그 예측하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디센트럴랜드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였고, 요건 이제 디센트럴랜드가 딱 출시했을 때 시작할 당시에는 아마 이런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아마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는 더 샌드박스라는 프로젝트에서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고, 마지막은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으로 이제 풀겠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문제를 풀겠다고 했으면 그걸 이제 어떻게 풀겠다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풀 거야. 뭐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뭐 프로토콜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뭘 하면 얘가 안정적이 되니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어떤 거는 이제 뭐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이런 우리 동맹군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런 왕국이 뭐 건설될 수 있어. 뭐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어떤 데에는 우리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작게 만들어 온 뭐 1년 동안의 성과가 이러니까 앞으로도 뭐 이렇게 나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보통 어디서 보냐면 기본적으로 뭐 웹사이트나 백서도 있는데, 요새는 백서를 안 내놓는 프로젝트들도 사실 많아가지고 그렇고, 이제 좀 요즘 들어서 작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하는 건 아마 Ask Me Anything의 약자인데, 프로젝트 팀의 리드들이 나와서 우리한테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보면 우리가 답해줄게 뭐 이러는 온라인 상에서의 약간 작은 미덕 같은 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직접 참여해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거나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시 검색하려면, 이미 그런 행사가 끝나고 다시 검색하려면 사실 찾기가 좀 어려운 이제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좀 더 유명해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분석해 놓은 글들이 있죠. 근데 초창기 프로젝트인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없고, 대신에 이제 팀 블로그, 이제 보통 미디엄이나 요새는 뭐 미러 같은 플랫폼들을 이용하는데, 그런 팀 블로그 내에 이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올리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글이 얼마나 자주 올라오는지, 그래서 올라오는 내용들이 얼마나 뭐 기술적인 내용의 비중은 어떻게 되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약간 감을 좀 잡아보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고 이제 이렇게 풀겠다고 이제 어떤 정보들을 봤으면 그 다음에 그 팀이 정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역량이 되는지 뭐 이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팀 멤버들의 이제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뭐 성공한 프로젝트를 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리고 팀 멤버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이제 투자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그리고 개발을 직접 하는지 아니면 직접 개발하지 않고 이제 외부에서 개발을 진행하는 프로젝트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요. 그리고 자체 개발을 한다면 개발의 진행 속도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주기적으로 잘 하는 건지 아니면 꾸준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커뮤니티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나 마케팅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팀 멤버들의 뭐 이력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트위터 같은 것에서 좀 보는데, 프로젝트의 공식 트위터는 보통 어나운서 정도가 좀 많아서 멤버들이 하는 트위터를 종종 보고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의 트위터로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투자 파트너 같은 경우는 이제 웹사이트에 보통 공개가 많이 되는데 크립토 쪽에서 이제 좀 투자를 좀 많이 하거나 잘 해왔던 이제 투자 이제 VC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가 이제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개발은 뭐 GitHub에 거의 대부분 자체 개발을 하는 팀들은 GitHu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GitHub를 들어가서 커밋 로고들을 보고 얼마나 업데이트가 자주 되고 몇 명이 컨트리뷰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마케팅 이런 측면에서는 어찌됐든 기본적인 뭐 팔로워 뭐 이런 것들 외에
얼마나 액티브한지, 그래서 트위치라면 트윗에 이제 인게이지먼트가 얼마나 많은지나 아니면 뭐 디스코드나 텔레그램이 이제 보통 커뮤니티 채널로 많이 쓰이는데 그런 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그런 커뮤니티 멤버들과 팀 간의 이제 소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NFT로 들어오면서 더 중요해진 게 이제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커뮤니티와 직접 소통하는 프로젝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NFT는 어떤 컬렉션을 중심으로 그 컬렉션을 홀드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게 약간 기본 공식처럼 되어가고 있어서, 이제 그런 이제 추가적으로 커뮤니티 분위기를 좀 봐야 될 필요성도 종종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는 사실 이제 누가 속해 있는지, 특히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지가 이제 많이 영향력에 좀 좌지우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안에 속해 있지는 않더라도 어떤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종류의 방향은 괜찮은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POAP 같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창시한 비탈릭이 이런 방식들은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개인 블로그에도 쓰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팀하고 커뮤니티 멤버들 간의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저도.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분위기를 보려면 안에 들어가서 놀아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한국 커뮤니티 프로젝트들은 카톡방에서 한글로 할 수 있지만 글로벌 프로젝트는 대부분 이제 영어고 디스코드는 좀 복잡하고 이런 약간 장벽이 좀 있긴 하죠. 그리고 앞에 건 약간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요 토큰 이코노미가 이제 블록체인스러운 이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큰 이코노미는 이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토큰 이코노미를 분석한다는 건 토큰을 프로젝트가 다루는 토큰, 프로젝트가 다루는 토큰은 NFT도 있을 수 있고 NFT와 펀지블 토큰을 둘 다 다루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토큰을 누가 어떻게 얻고 누가 왜 그런 걸 사야만 되는 이유를 만들어 놓았고 어디에 이 토큰을 쓸 수 있고 보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어떤 조건에서 이 토큰의 가치가 오르는지를 이제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토큰의 가치를 오르게 설계를 잘 했는지, 그리고 그 조건이 올 것 같은지를 이제 찾아내는 과정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한 토큰 이코노미를 분석하기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가장 간단한 이제 토큰 이코노미를 가진 이더리움의 이제 이더, 그냥 ETH, 얘는 펀지블, 이제 NFT는 아니지만 펀지블 토큰의 이제 토큰 이코노미를 그냥 간단하게 예시로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더의 이제 토큰 이코노미는 이제 사용자가 일단 있죠. 우리 같은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더리움 위에 있는 블록체인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이더를 네트워크 수수료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건 내가 어떤 펀지블 토큰을 전송한다든지 아니면 NFT를 구매한다든지 A라는 토큰에서 B 토큰으로 스왑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스테이킹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서 올라가는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 저희는 이더리움 위에 있는 이더 토큰을 이제 수수료로 이제 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A라는 토큰만, 유니스왑의 유니 토큰만 가지고 뭘 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이더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로 나온 이제 사용자가 낸 이제 수수료는 일부는 이제 소각을 시키고요, 일부는 이더리움 메인넷을 이제 유지하는 채굴자들에게, 이제 밸리데이터들에게 이제 보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은 이더리움이란 메인넷
블록체인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뭐 무슨 노드라는 걸 운영하면서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이유가 이제 필요할 테니까 그런 이제 이유가 이제 블록체인이 계속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제 이더를 보상으로 준다든지 사용자가 이제 아까 우리 사용자가 낸 그 수수료를 이제 보상으로 받는다든지 뭐 이런 이제 그 이코노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한번 해석해서 보면 이더리움 메인넷 위에서 많은 서비스들, 이더리움 기반의 많은 서비스들이 생기고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소각되는 이더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생성되는 것보다 이제 소각되는 양이 더 많아지면 이제 디플레이션처럼 이더가 줄어드는 효과가 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더를 사야 돼서 이제 수요가 많아져서 이더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더 위에서 이제 많은 생태계가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이더의 가치가 높아지겠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방식의 이제 이코노미를 좀 분석하는 과정들이 이제 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토큰 이코노미가 딱 똑같이 있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NFT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더 심한 편인 것 같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수수료를 소각하는 이런 모델이 생긴 게 아직 1년도 안 됐거든요. 작년 8월 이때부터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는 근데 변할 수 있다는 거, 뭐 요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직접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좀 유명한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토큰 이코노미를 분석해 놓은 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이제 이제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좀 감을 잡아보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리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쓴 마지막 파트였어요. 네 번째 파트였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흔히 자주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NFT가 대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좀 다들 궁금해 하실지 이런 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저도 내면에 좀 있었는데 그래도 뭐 모르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알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됐고요. 예, 뭐 정의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NFT를 산다는 게 결국엔 디지털 파일을 내가 배타적으로 이제 뭐 소유한다는 표현은 사실 쓸 수가 없는 게 이제 이유가 있는데 디지털 파일 자체를 보유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디지털 파일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내 지갑 속에 NFT가 들어왔다는 거는 그 파일에 대한 어떤 증표, 영수증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아까 많이 유민호 이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죠. 컬렉터블즈가 우리가 흔히 뭐 직접 민팅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뭐 수집품 용도로 이제 많이 그걸 소장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산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니까 수집품의 디지털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동영상 음원 파일 디지털화 하죠. 이거는 저도 지금 이제 실제 제가 자문하는 업체도 스포츠 동영상을 민팅해서 이제 유통하는 회사하고 뭐 음원 파일 같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회사들도 많이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기도 해서 이제 좀 많이 알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고 메타버스, 예술품, 증명서 이런 게 있죠. 저희 보면은 이걸 많이 사시더라고요. 보워드 에이프 야트 클럽 이걸 많이 사가지고 막 변형해서 뭐 아디다스가 최근에 이걸 가지고 뭐
아디다스 옷을 입히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얘네는 자기네 그 이용 약관에 일부 변형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즘엔 저작권과 관련해서 변형시킬 수 있도록 내가 이제 매수한 NFT에 대해선 변형해도 된다는 걸 명시하고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변형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변호사니까 이 법률적으로 이게 어디에 분류되냐 이걸 제일 많이 문의를 받고 저도 이제 그것부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NFT가 가상 자산이건 뭐 돌멩이건 뭐 물건이건 증권이건 크게 의미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의미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이제 가상자산 같은 경우라면 뭐 가상자산 플랫폼에 같이 이제 붙어 있는 NFT 마켓에서 사는 게 안전하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마켓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마켓들에서는 이제 사실은 자기들이 사전에 다 검토를 받아가지고 가상자산에 해당될 만한 NFT는 취급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그냥 일반 동영상을 민팅해서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수집품을 그냥 민팅해서 2차 마켓을 운영하면서 이제 서로 상호간에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이제 법률적 성격도 그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되게 적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은 우리 코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코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최근에 이제 뭐 금융위의 연구 용역 발주를 받아서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엑스인피니티 같은 형태의 게임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그 보고서에서 내놨어요. 그래서 뭐 물론 그냥 개인이 사가지고 메타마스크 안에 넣어놓고 하는 거는 전혀 상관없지만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만 생각을 우선 투자자 입장에선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건 여기 이제 법의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하지 않은 것. 요건 제외 대상이거든요. 이렇게 제한하지 않은 경우를 이제 가상자산으로 보고 있고요. 제한하면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흔히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그러니까 NFT 수집품 같은 경우는 보통은 수집품 용도로만 쓴다 내지는 뭐 결제용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게 약관에 보통 써 있어요. 약관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 예외 규정에 들어가도록 일부러 이용 약관을 작성하곤 합니다. 이거는 뭐 사업자가 사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요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냥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용 약관을 뭐쫙 읽는 경우도 있지만 뭐 굳이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라면 내가 이제 이거를 유통시키는 사업을 하고 싶다든지 또는 기획을 할 때 NFT 에어드랍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 NFT가 가상자산에 하게 되면 사업자로서 금융위에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 다음에 이 업무를 해야 되는 셈이 돼버리니까 그 사전에 이제 그걸 위해서 검토하는 거죠. 나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만 사업을 하겠어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미리 사용처와 용도를 뭐 결제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뭐 투자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꼭 이용약관에 넣게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에어드랍도 할 수 있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뭐 대기업들은 진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에어드랍도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 있는 회사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스타트업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에어드랍 하게 되면 그것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이제 피하고 싶어 하시죠. 근데 에어드랍도 그냥 막 에어드랍 자유롭게 하시면은 이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반드시 NFT가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이제 확인을 받으시고 에어드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유용하신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상관없어요. 투자자는 뭐 그게 가상자산이든 어쨌든 뭐 메타마스크든 뭐 디센트 지갑이든 그 지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선 뭐 거래소에 팔든지 2차 마켓에서 뭐 오픈시 같은 데서 그걸 유통시킨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금융위에서 투자자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가하진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투자자 입장보단 사업자 입장에서 좀 의미가 있는 거고,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는 뭐 경우에 따라서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최근에 이제 해석인 것 같아요. 좀 재미가 없으실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사실 뭐 외국에서는 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 사실 요거는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라서 제가 가져왔는데, NFT가 가상자산인 건 뭐 그렇다 치는데 증권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증권인 게 왜 중요하냐면 증권인데 그거를 그냥 샀는데 나중에 갑자기 이건 증권이니까 너네 유통시키면 안 돼라고 해서 플랫폼을 제재하잖아요. 그럼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걸 유통시킬 수 있는 곳이 없어지게 되는, 그 마켓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격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항상 검토를 하고, 이제 리플도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가격이 폭락했던 게, 리플이 만약에 증권이다, 만약에 그렇게 뭐 SEC에서 딱 결론을 내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업비트에 상장된 뭐 리플이라든가 아니 미국이니까 아니겠구나. 미국에서 거래소에서는 이제 리플을 못 파는 거예요. 증권을 팔 수 있는 곳에서만 팔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이 증권성이라는 건. 그래서 뭐가 증권인지 검토한다더라라는 거는 투자자한테도 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NFT 같은 경우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아? 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모든 NFT에 대한 건 아니고, 그 NFT를 예를 들면 그림이 있는데 뭐 1000조각으로 나눠서 팝니다. 뭐 아니면 내가 스니커즈 실물에 대한 권리를 1000개로 나눠서 팝니다. 이런 경우들이 외국에 지금 있잖아요. 외국에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하려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검토를 제가 변호사로서 이제 어떤 사업 검토를 할 때 증권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라고 의견을 주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걸 투자하실 때는 조금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사실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다만 예외가 있어요. 다만 예외가 우리나라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런 비슷한 걸 하는 데들이 있어요. 부동산을 이제 쪼개서 파는 대표적인 카사코리아인가요? 카사가 있죠, 카사. 카사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조각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비슷한 것들이 이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몇 개 더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법에서 인정한 방식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접하는 흔히 접하는 NFT 중에서 뭔가 이제 실물에 대한 권리를 내가 받는데 그걸 쪼개 판다고 한다면, 그거는 나중에 규제 당국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래서 증권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 NFT가 증권이냐 가상자산이냐 뭐 이게 사실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기 어려운 영역이긴 한데, 그래서 요 증권성은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립니다. 이건 미국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SEC의 위원 중에 한 명이 한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증권에 대한 정의 규정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 분할화된 실물 분할화된 상품 같은 경우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건 증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NBA 탑샷도 투자자들이 자기는 이거 뭐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이슈가 안 된 게 SEC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랑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 제기하는 거랑 조금 이제 그 무게감이 달라요. SEC는 우리나라 금융이 비슷한 거잖아요. 어차피 규제 당국이 뭔가 근거를 갖고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이제 리플 소송 같은 경우 그래서 크게 화제가 된 건데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뭐 NBA 탑샷 샀는데 손해봤다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증권인데 증권인 거 모르고 샀으니까 나한테 손해를 배상해라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인데 얘네는 이제 약관에 뭐 그냥 플레이용이지 인베스트먼트나 뭐 어떤 다른 목적 없었다라는 걸 약관에 미리 명시를 해두고 처음부터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이거 투자 상품이라든지 뭐 결제용이라든지 뭐 등등의 가상자산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증권도 해당하기 어렵지 않냐라는 게 NBA 탑샷의 지금 반대 논리고 소송이 크게 뭐 이제 이슈가 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제 큰 문제 없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론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작권 얘기가 사실 더 많이 됐었어요. 작년에는 되게 저작권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저작권과 소유권의 차이 때문이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작권이 뭐야, 뭐 소유권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그림을 내 방 안에 걸어두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내 거니까. 그리고 내 그림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돈을 받고 팔아도 되는 건데 그 그림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안 돼요. 내 거지만. 근데 그것도 뭐 다를 수는 있죠. 작가가 살아있으면, 전제는. 저작권 때문인데요, 그게요.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제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는 거고, 그림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림을 산 사람은 그 그림이라는 내가 손에 쥐고 만질 수 있는 그 그림 실체에 대한 권리만 갖는 거지, 이 그림이 표현하는 뭔가 뭐 나무라든지 뭐 산이라든지 그런 거는 내 마음대로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찍어가지고 뭐 사진으로 만들어서 누구한테 배포를 한다든지 인터넷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그러니까 저작권자, 그림을 그린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걸 잘 알지 못하고 이제 NFT로 만들겠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게 아까 본 이 사안인 거예요. 이 그림을 산 사람이 이제 그냥 난 NFT 해가지고 팔겠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한 거죠. 홍보업체를 통해서. 그랬는데 이제 유족들이 저작권자였거든요. 이 저작권자들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무슨 그거를 NFT 만든다는 거냐. NFT 하면 저작권 침해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무산이 됐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저작권 침해가 안 되냐.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볼 텐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림 소유자, 그러니까 그림을 산 사람이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고, 그림을 이제 NFT로 찍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B하고 C는 뭐 C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뭐 완전 제3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민팅을 하려는 경우도 있고, 저작권자가 민팅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저는 이제 다 각각의 경우를 상정을 해봤어요. 제작을 한다고 치면 우선 그림 가진 사람이 이거를 디지털 파일로 만들 거 아니에요.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야 NFT가 되겠죠? 찍어내려면. 근데 우선 디지털 파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저작권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 그림을 디지털 파일로 만드는 건 복제를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디지털화하는 복제 행위가 전제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인 B의 승낙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 당연히 자기 거를 뭔가 이제 뭐 스캔을 하든지 뭘 해야 되니까 가진 사람의 동의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파일을 만들어서 민팅을 했다고 치면 C가 민팅을 했어요. 민팅을 하면 이제 오픈시 같은 데 올린다고 생각하면
이제 조그맣게 이제 그림이 보이잖아요. 요것도 저작권적인 요소가 가미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게 보일 때 이제 전송이 전제가 되잖아요. 전송권이 이제 문제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또 복제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판매하기 위해서 마켓에 올릴 때 저작권적인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내가 그림을 가지고 있어도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셈이 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한 가지 문제이고,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는 이런 게 많이 알려져 가지고요. 소유자가 저작권자 동의를 받았는지 아니면 저작권적으로 이 NFT가 문제가 없는지 등등이 마켓플레이스에 표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오픈시 같은 데도 자세히 보시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는데 요즘에는 표시를 하는 추세라고 제가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마켓들은 저작권적인 검수를 거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예 그런 리스크가 이제 좀 우려되는 데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냥 아예 작가들을 섭외를 해서 자기들이 민팅한 것만 팔기도 하죠. 그런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근데 만약에 위조품을 NFT로 만들어서 진품 저작물의 NFT인 것처럼 한 경우, 요건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이제 가짜품을 이제 사게 된 거죠. 이때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애시당초 자기가 모르고 샀기 때문에 자기가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은 안 되지만, 그냥 판매한 사람한테 왜 사기를 쳤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기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 사기죄의 문제를 묻기 위해서는 사실은 판매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사기로 고소를 하든지 민사소송 제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 오픈시 같은 그런 플랫폼들은 탈중앙화 됐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샀는지 조차도 찾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탈중앙화 플랫폼을 이용하실 땐 사기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주의를 해야 된다. 내가 뭘 사는지, 진짜 이거 진품 맞는지, 뭐, 제대로, 메타데이터 상에 이게 뭐 진품으로 분류되는 게 맞는지 등등 여러 가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걸 샀을 때 피해 보상 받을 길이 없다. 이 뒤에 부분 너무 법적이라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런 거를 좀 한번 해볼까요? 근데 민팅할 때 내가 운동 경기 동영상 같은 거를 민팅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거 하도 유튜브 많이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냥 구기 종목 스포츠 경기를 내가 참관하고서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내가 직접 찍었다. 그러면 그거를 민팅하는 거는 가능은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직접 찍은 사람이에요. 직접 찍은 사람이니까 내 거 이제 여기서 운동한 선수들은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저작권 침해는 해당하지 않는데, 다만 문제는 선수 초상권 침해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얼굴이 나오게 하면 안 된다. 또는 구단 마크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실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게 뭐 법적으로 그런 걸 어쩌겠어요. 그리고 직접 찍은 경기 영상,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 근데 체조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체조나 피겨스케이팅 공연은 또 찍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선수가 연기를 했다고 봐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저작권자가 이게 실연자라고 해서 실제 연기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인정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뭔가 피겨스케이팅이라든지 리듬 체조라든지 이렇게 좀 흐름이 있는 그런 운동 경기들은 또 동영상 촬영을 하면 안 됩니다. 소유권하고 이 소유권 대상이 못 돼서 제3자가 이거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해킹을 당했는데, 해킹을 당하면 해킹을 해간 사람은 그거를 탈취해간 사람이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그걸 이제 선의 제3자한테 만약에 넘겼다, 그 사람이 오픈마켓을 통해서, 그럼 반환 청구를 제3자한테 할 수 없는
이게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최악의 이제 문제점인 거죠. 이거는 이제 법적인 제도 같은 제도를 통해서 법률적 제도를 통해서 보호받지 않으면 사실 이제 이거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이제 플랫폼에 따라서는 이제 저희가 이용하는 게 이제 탈중앙화 플랫폼은 이걸 구제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중앙화된 데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뭐 중앙화된 문제점도 있지만 또 이런 반환 청구를 누군가한테 이제 해서 뭐 그 사람의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 해킹범의 책임을 물어서 제3자와의 뭔가 법률적인 분쟁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점은 이제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대략 말씀을 드렸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를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모임들이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좀 생각들을 나누고 이러는 게, 다른 분들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듣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2년 전쯤에 업계에서 사람들이 막 탈불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다들 돌아오시고 관심 갖는 분들도 많아지셔서 이런 자리 있고 얘기하고 이러는 게 요새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블록체인 얘기만 가지고 떠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이제 많이 생기고 어찌됐든 뭐 이게 좋은 기회가 돼서 좋은 그 공저자 분들이랑 책도 내고 뭐 이런 자리에도 오고 이래서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시간이 이렇게 막 이른 시간도 아닌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필권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